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개발되었을 때의 가치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죠. 저금리 시대에는 무분별하게 빌려주고 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죠. 최근에는 중견건설회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아주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 욕망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지금 위험해진 부동산 PF 시장이다 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어느 입지 좋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역세권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까지 다 갖췄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의 한 20% 정도가 미분양됐습니다. 경기도 수도권도 이런 분위기인데 지방은 정말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대구가 한 1만 세대를 넘었죠. 경북 지역이 한 7천 세대, 충남은 한 5천 세대를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PF 대출 잔액이 지난 9월 통계로만 보더라도 134조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하자면 40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죠. 3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분양이 아주 손쉬웠을 그 타이밍에 개발이 막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얼어붙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뭐 예측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안 하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갚으려면 분양이 잘 되고 입주까지 잘 맞춰야 되는데 미분양 등으로 시행사가 이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시공사인 건설사도 이 채무를 떠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시공사의 채무를 우리가 보통 우발 채무라고 부르는데 우발 채무 규모가 지난 23년 8월 기준에 2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달 전인 6월 달에 비해서 역시 4조 원 넘게 늘어나서 30%가량 더 급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23년 초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자그마치 366곳의 종합건설사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지방건설사는 보통 중소형 건설사가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가 쓰러졌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중소형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만한 그런 회사인데요. 국내 도급순위 10위권대 유지하는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그야말로 위기감이 최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도급순위 10위권 내면은 이름만 되면 뭐 다 아는 그런 건설사겠죠. 이 회사의 PF 대출 우발 채무가 밝혀진 것만 보자면 자기 자본의 3배를 넘는 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의 3배가 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 우발 채무 가운데 1조 원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다른 1조 원도 분양률이 높아서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 5천억 원 채무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설은 터무니없다 라고 회사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입니다. 사실 대형 건설사도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개발하는 땅의 땅값이 마구마구 부풀려지는 데는 이 대형 건설사들도 크게 한몫했다고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시행사에서 땅을 살 때 대형 건설사에서 책임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일단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대형 건설사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도 잘 되고 하니까 시공비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개발지의 지분도 함께 받습니다. 지금 강남 땅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하이엔드 주거용 부동산은 대다수가 대형 건설사의 지분이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자, 개발지의 지분을 받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은근히 사업하기가 참 쉽겠죠. 그래서 땅을 살 때도 비싸든 말든 일단 고가로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양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물론 뭐 기업이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자기들 이익 보면 자기들 주머니로 쏙 돈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물론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1년 전 1% 초반대였던 PF 대출 연체율이 현재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데 땅값은 왜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땅값이 떨어져야 분양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PF 망하도록 그냥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정작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이 땅의 부실을 털어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티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과 땅값은 안 떨어진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채권 NPL이라고 합니다. 이 NPL이 증가하면 부실 채권이 시장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운용사들은 그 NPL을 매입하기 위한 이 실탄, 자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죠. 왜 기다리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축은행은 제값을 받고 팔겠다라면서 부동산 PF NPL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른 싸게 시장에 나와야 이 땅을 또 누군가가 사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분양가가 싸질 수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블에 버블이 끼어있는 이 땅값이 앞으로 더 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자, 사실 현실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훈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PF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NPL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운용사, 그리고 아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이렇게 버티는 저축은행의 어떤 이 가격의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부동산 PF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부실 채권을 정리를 안 하니까 금융당국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리해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그리고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으로 쓰이는 브릿지론 위주로 부동산 PF 사업을 아주 확장해 왔고 그 사이에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왜 어떤 저축은행, 어떤 금고에서는 그냥 막 돈을 빌려줬다가 잘못돼서 그분들 지금 이렇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입니다. 익스포저에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2.8%에서 2022년 말 1년 사이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로 아주 껑충 뛰었고요. 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이게 얼마까지 뛴지 아십니까? 41%까지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아주 급등했습니다.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도 23년 6월 말 기준에 33.4%에 이르는데요. 시한폭탄이던 게 이제는 시한이 다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민간 NPL 업체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NPL 자금을 마련해서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적정 가격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시장이 하방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 가격은 매도인의 가격이 아니라 매수인의 가격이 사실은 적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의 포지션 시장이 아니라 매수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을 저축은행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은 아마 이걸 겁니다. 헐값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신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을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저축은행도 빚만 지고 한마디로 거덜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돈 빼가지 말라고 수신 이자를 올려주겠죠. 그럼 수신과 여신의 이자가 또 안 맞아서 힘들어지겠죠. 그럼 또 살려달라고 정부에 손을 내밀겠죠. 대략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는 부실한 사업장 정리를 위해서 법원에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여러 번 유찰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된 금액보다 손해를 입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장 환경입니다. 왜냐? 매수를 희망하는 업체도 많지 않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측에서는 시장 환경이 아마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격을 더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등 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실을 털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실 사업장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내려간다 이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한폭탄은 시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계속 분양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분양받는 분들의 대출의 양이 많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한 번은 털고 가는 것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영호TV 부동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보다 부동산으로 환하게 웃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그래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뭔가 꿈과 희망을 품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영호TV였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